이 책을 보니까는 선생님께서 혁명가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작가들의 그 별명이 나오는데 구중서와 레닌의 합성어인 군인, 또 백승철은 백개발아, 그리고 선생님은 임스트로, 아마 저 카스트로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 카스트로 불릴만한 그 이유나 뭐 아니 뭐 그렇진 않는데 좋아했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꼭 그렇진 않는데 좋아했죠. 왜냐하면은 그 바로 미국의 턱 밑에서 그렇죠.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걸 성공했잖아요. 아, 그건요 놀라운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혁명 일으킨 게 59년 아닙니까? 그렇죠. 59년인데 우리는 그게 이제 60년대 4.19 뒤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저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3세계 공부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여러 유형의 뭐 낯설 같은 혁명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카스트로 같은 거는 그냥 그냥 호진명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선망의 지도자지요. 그런 뜻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아무튼 그 선생님의 의식과 삶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문학적으로 한정한다면은 문학평론가보다는 소설가나 시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걸 넘어서 그 사회 활동, 실천가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자신의 그 직업이랄까 이것을 문학평론가를 일단 중심을 잡았거든요. 그러한 뭐 좀 더 이렇게 막 그 팽개치고 막 실천으로 나가서 이런 그거는 저는 못해요. 그 체질이란 능력이 제 능력 밖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그래 정했어요. 아, 나는 정치가나 관료나 집안 신혼여행도 안 되니까 뭐 그런 건 아예 딱 포기하고 난 내 같은 거는 그냥 자유롭게 글이나 쓰는 게 제일이다.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 정치나 관료되는 그런 아예 딱 그 선을 끄고 안 들어갔고 들어가서만 훨씬 더 위험해졌겠죠. 더 일찍 정직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 커서 보니까 우리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탁월한 그 정치 지망생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좌역 쉽게 말하면 훌륭한 정치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그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해줘서 우리나라를 바로잡는 데 내가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당들, 특히 김상현 의원을 그런 내 그 포부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김상현 의원 만나서 다리지하고 핵심과 만나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요. 저는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김상현 의원이 나중에 DJ하고 좀 거리가 생기면서 참 김상현 의원은 개인을 볼 땐 불행해졌죠. 불행한 만년이었는데 아쉬운 대로 할 수 없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선생님께서 난민정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당시 박정희 유신 체제 시대이고 비약봉 활동, 반체제 운동하면 잡히면은 그냥 목숨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정 활동을 했거든요. 어떤 뭐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뭐랄까요? 제가 이제 74년에 문인가첩단 사건 징역을 살고 나오니까 대학 강사도 못 해요. 교수는 당연히 못 되는 거고 강사도 못 하고 공직이 완전히 문 닫혀버린 거고 이미 신원조회 때문에도 안 되지만 이거 나오니까 더 안 돼요. 참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직원도 하고 번역도 하고 이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민주화 운동이 앞이 캄캄해요.
지금 이제 그 박정희 죽고 나니까 자기도 뭐 죽을 줄 알았다 뭐 어떻고 뭐 그때는 막 유신 말기였다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냥 논쟁도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얘기하면은 그때는 아무도 못 나섰어요. 예, 못 나섰습니다. 기껏해봤자 뭐 3일 그 3월 1일 명동 구국선언문하고 뭐 노동자들이 나왔지 지식인들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숙이고 그때 송은호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일제 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과 지금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누가 더 훌륭하냐 그랬더니만 독립운동이 더 훌륭하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송은호 선생 대답이 일제 때는 일본이 영원히 간 줄 알았다. 근데도 생명 버리고 했다. 그게 위대한 사람이다. 유신 독재는 박정희 죽으면 끝난다. 아무리 건강해도 뭐 앞으로 뭐 세월이 흐르면 그건 죽을 거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모이면은 박정희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 당시 엘리트들도 저건 뭐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워낙 감시가 심하니까. 셋만 모여도 그러고 전부 역시 차림물들이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게. 이래서 이제 이거는 민주화 운동도 지하 조직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민주투쟁국민위원회 한다하니까 지하로 이래가 한다하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될 때다 하고 덥석한 거죠. 예. 그래. 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매우 또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죠. 예. 그러고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다. 알겠습니다. 그 보면 그 남조선 해방전략당의 그 권재욱, 또 그다음에 통역당, 통일혁명당의 김종태, 남민전의 이재문 등 이 비밀혁명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모두 잡혔다가 현장에 있어서 사라지거나 또는 그랬죠. 예. 이랬었거든요. 예. 이재문 선생님도 잘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재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고 또 앞에 혹시 두 분 권지영이나 김종태 선생님도 어떤지 최고 책임자들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상 비교해서 그 두 분은 저를 만나본 적은 없고 예. 난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뭐 이 얘기는 다 들었죠. 왜냐하면 이재문 선생이 그 우리나라의 그 혁명사를 꿰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의성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입니다. 이제 더 친하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막 그런 조직을 떠나서 그냥 뭐 나도 궁금하고 다 물어보고 하면 뭐 어떤 사건은 어떻게 터졌고 어떤 사건은 잡혀가지고 뭐 취조받을 때 누가 막 밀고 했고 뭐 그런 것까지 세세히 다 알아요. 그랬는데 뭐 그런 건 저도 지금 기억도 다 못하겠고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재문 선생 개인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대단히 신중하고 훌륭했어요. 예, 조심하고. 예. 정말 그 당시의 투사였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낼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신뢰가 갔어요. 예. 참 뭐 표현이 어떻게 좀 아까운 인물. 그렇죠. 예, 그랬는데 미리 다 그 남민전 얘기 나와서 하면은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글쎄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만 없었으면은 완벽한 투사였습니다. 그렇게 커지지도 않아요, 사건이. 왜냐하면 이게 딱 이게 점조직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해봐도 다. 그렇죠. 그건 방공교육 받으면서 다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몰라요. 저도 그거 다 몰랐거든요. 그러면 전혀 안 터져요. 번지지 않아요. 근데 철석같이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지하 비밀 조직이라는 것도 다 했는데 터지고 나니까 저는 먼저 알았어요. 그 기록이 있다는 걸. 임기묵 선생이라는 분이 그때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분이 그 집에 거기 이재문 선생이 오랫동안 머물렀어. 그때 맨날 막 기록한다 하고 또 해가지고 동시에 넣어가지고 그 비결을
비고 자요. 자기 혼자. 그 외기로 하냐 하면 이건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그 말은 맞죠. 그러나 그거는 분리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따리가 나오니까 저는 그 도망 다니다가 기자회견 보고 아이고 이게 틀렸구나. 이제 잡자마자 봉을 잡은 거야. 경찰에서 볼 때는. 그때 오죽했으면은 그 들리는 말에는 이재문 선생이 선거될 때 내 보따리 이랬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 정도로 그걸 갖고 있었던 건데 예. 털리니까는 진짜 억쟁이 모양이었죠. 그 뭐 그냥 전 그냥 그 남영동 대공보실에 딱 저는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나중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문 선생님 하나 노트를 줘요. 나 기억도 안 난다 이러니까 노트 주면서 요거 보고 다 뺏기라고 회상해보라고. 노트 보면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저 가명이 한민성이거든. 민성 백성의 소리 글 쓴다고 이제 백성의 소리를 민족의 소리를 대변하라고 이제 민성 했는데 그 어디에서 민성 만남 본명은 안 나오죠. 그러나 이미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누군가 가명과 본명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털린 거네. 예, 그래서 막 참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혁명운동에서 보이투쟁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좀 잘못된 점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실 난민전 사건 이후에 이제 공소장이 공안실록 기록 공소장이 막 외부에 돌았어요. 운동장에서. 그래서 그 정부에서 냈어요. 자료집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돌면서 이제 저도 그때 본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눈여겨볼 게 많이 있는데 강명모. 근데 특히 보위와 관련된 지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보면 야, 이거 참 세밀하게 누가 썼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많은 그 운동가들이 그걸 활용한 기억이 나는데 그건 누가 썼습니까? 그 당시 그거.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예, 자세히 모르는데 다 그거는 위에 그 중앙위원회급들이 중앙위원이 세 분이었죠. 보자. 이재문, 안재구, 김병권, 또 신양식 선생님. 신양식 네 분이죠. 예. 그 선회상은 그분들이 다 했다고 난 봅니다. 예. 예. 선생님 책을 보니까 다 물론 각 장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특히 그 12장 예. 보니까 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이렇게 독특합니다. 인상적이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책에서가 또 그 독립운동이란 뭐냐, 예. 그 제국주의 반대하는 운동이다. 예.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 그렇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한반도가 이제 아까 좀 나왔지만 일본 제국주의, 또 미국 제국주의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현실로 와서 보면은 그 제국주의 최고 우두머리인 미국 제국주의 특징이랄까 형태 이런 것들 한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 뭐 일리가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참 고맙고 저도 참고를 많이 하는데 독립운동이라는 개념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아마 제가 처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제발 여러분들이 보고 앞으로 참고 삼았으면 좋겠는데 원래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민족해방운동입니다. 내셔널 리버레이션 스트러글이거든. 그런 거거든. 모든 나라 독립운동은 반제국주의, 침략한 거는 제국주의고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 혹은 운동이에요. 무브먼트예요. 그러면 반제 민족해방 운동이거든. 부드럽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럼 반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네, 그렇죠. 반제국주의 독립운동 그러거든. 그런데 반제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평가는. 그러네요. 떨어져 나가고 그냥 독립운동, 항일 독립운동. 그 반제라는 수로 대신에 항일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훈처에서 그 심사 기준이 사회주의자는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독립운동의 개념도 모르고 하는 정의예요. 그건 박정희가 만든, 그 친일파 대통령이 만든
독립운동의 개념이지 그 개념을 학자들이 물론 이제 반대해요. 비판도 하고 사회주의자께도 독립운동 인정해야 된다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민주화되어가지고 많이 바뀌어졌죠. 사회주의자도 들어갔죠. 다만 또 각줄 달기를 북의 고위층, 북의 관료 지낸 사람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북의 고위 관리라도 이거는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이거든. 그거 써줘야죠. 그렇죠. 평가해줘야죠. 그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독립운동 개념 고쳐라. 보온도 거기에 해라. 이 개념으로 다시 평가해라. 그리고 반제국주의를 못하고 일본 뭐 학생하고 뭐 싸움했다 뭐 그거는 독립운동 중에서도 좀 그 가장 그 말단입니다. 그럼 진짜 독립운동 한 사람은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어야 돼. 그것도 무장 투쟁이 1등.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투쟁이 2등. 그 다음에 문화운동이 3등. 뭐 학생운동이나 뭐 그 노동운동 같은 게 그 다음 뭐 이래 들어가야 되거든, 순서가. 근데 그냥 딱 그 제일 중요한 걸 딱 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이 잘못됐다고 난 그래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내 의견을 얼마나 들어줘서 누가 고쳐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민족,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은 이래 고쳐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그렇죠. 그래야 독립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독립운동가 정신을 따랐어. 우리는 반제하면 일본 제국주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제국주의로부터도 간섭을 안 받는다. 그게 독립운동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일본만 물리치면 우리는 미국 식민지가 돼도 좋아. 그런 독립운동한 실업에는 한 놈도 없을 거야.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독립운동 정신은 간 곳이 없고 그냥 분단 체제 하에서 그냥 나눠 먹기식 그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의 그 독립운동은 제국주의 반대 운동이다. 예. 제국주의. 이 논리가 좀 통용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준이 그래야 돼요. 뭐 많이 좀 열어놔질 수 있게끔 말이죠. 노력을 하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이제 제국주의 얘기를 했는데 예. 서양사나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나는 참 별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뭐 몇 년도에 뭐 몇 년도 뭐 골치만 아파요. 그 근대 세계사는 제국주의 역사를 딱 보면 너무나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요? 딱 정리한다면? 제가 정리한다면 그런 거예요. 힘이 센 나라는 다 제국주의가 돼. 네, 그렇죠. 다 남은 나라 쳐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힘 세는 말이죠. 그 이제 근대 이전부터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게 이제 배를 제일 먼저 만들어 가지고 막 중남미까지 갔지 않습니까? 다 침략했죠. 그 포르투갈, 스페인이 막 설치다가 그게 이제 또 프랑스가 또 식민지 많이 했죠. 그다음 이제 영국이야. 그 영국이 압도적이죠. 그럼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은 유럽 강대국들이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나라부터 먼저 식민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이래 쭉 오거든. 그러니까 다 식민지가 되잖아요. 식민지 안 된 나라가 중국, 한국, 태국, 일본 그 이외에는 전부 식민지 다 돼요. 예. 그 유럽에서 먼 나라부터 장보고 오거든. 오다가 중국이 애써 막힌 거예요. 사실은 중국에 막혀서 우리도 서양 식민지가 안 되고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중국이 워낙 크니까 거기서 더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은 거거든요. 이렇게 딱 가르치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때도 그냥 안 먹었습니다. 자기 선배 제국주의들의 다 허가를 맡았어요. 그렇죠. 그 허가 맡는 마지막 결제자가 누구냐? 미국이었어요. 그 이제 나는 태극기 부대들이 그 아무래도 성적이 들고 아무리 해봤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개화기 이후에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었다. 아주 잘못한 역사예요. 한 번도 우리나라 독립에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일본이 먹으러 갈 때 소위 말하는 가스라 테프트 죄악, 그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뭐 전 국민이 다 알죠,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은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 너가
먹으라는 거거든. 뭐 표현은 뭐 좀 미사일 예구를 썼지만은 그냥 서로 나눠 먹게 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만약에 미국이 그 허가 안 했으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러일 전쟁이거든요. 그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탐을 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청일 전쟁, 그 다음에 영국하고 영일 동맹, 그 다음에 가스라테프트 조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러일 전쟁을 합니다. 그럼 러일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이겨요. 오래 가면은. 오래 가면은. 예, 그게 뭐 패배도 한데 더 가면은 일본이 그때 도저히 전쟁을 또 진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그 러일 전쟁 할 때 전 유럽이 다 일본 편 들어줍니다. 예, 심지어는 그 러일 전쟁 그 발틱 함대가 그렇죠. 그 아프리카 그걸 건널 때 수에즈 운하 안 열어줬잖아요. 맞아요. 안 열어줘가지고 그냥 이쪽 그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가니까 이미 맥이 빠진 거야. 음식은 다 썩어 빠지고 빵에 구석에 새어 나오고 말이죠. 병사들이 팍 늘어졌을 때 일본 기다렸다가 그래도 러시아가 더 끌었으면은 그때 이미 일본은 전 국민이 퇴폐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거의 그냥 항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매를 누가 썼냐? 그게 미국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예. 프랭클린 말고 그 시오도 루즈벨트. 예.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올랑 막 러시아 꼬셔가지고 이제 회담 장소도 미국의 그 어디죠? 미국의 그 포츠담인가 뭐 포츠담이죠. 그 독일 포츠담 말고 포츠마스 조약을 맺었거든. 거기서 미국이 중개한 겁니다. 그 중개 내용이 뭐냐? 러시아 한반도 손 떼고 한반도의 감독권은 일본에 간다. 그 러일 전쟁 그 휴전 조약 그것을 맺은 루즈벨트가 중매 서서 맺은 그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러일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 루즈벨트가 받은 상금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 우리나라 팔아먹고 받은 평화상,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우리 식민지가 되는 길인데. 그러고 바로 그냥 제1차 합방 맺어버리잖아요. 맺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 그 주인공이었던 테프트가 대통령이 되거든.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나라를 마음 놓고 합방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미 그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역사책에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오고 마치 선교사들이 와서 막 독립운동 도와주고, 선교사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정부에서는 이미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 은혜 뭐 입었느냐? 얘기해봐요. 근대사에서. 없어요. 그리고 8.15때 돌아가지고는 분단시켜가지고 점령했고, 뭐, 그거 이제 제가 말하는 세계사나 한국사, 이런 걸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금방, 역사의식을 가질 텐데, 엉뚱하게, 복잡하게 가르쳐요. 3.1운동만 위대한 것처럼, 위대한 뭐예요? 독립도 못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제가 본 그 제국주의 관점입니다. 제국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그 제국주의란 그 레닌 제국주의라는 것부터 다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욕심을 낸다면 그쪽으로 글을 짧게 쓰시는. 아니 그럴 능력은 저는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공부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잠깐 중국 얘기를 해보면 중국이 사회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회주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마오 혁명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중국은 갈기 찢겼을 겁니다. 예. 뭐 지금 그 소수민족들 다 다른 나라 만들어 가지고 어느는 어느 나라 어디는 어느 나라 그 임자가 아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식민지가 되겠죠. 이태리 다 식민지, 포르투갈
다 식민지가 됐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통일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나라 만들었어요. 그렇죠. 한민족을. 예. 일단은 그런 데서 그건 이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외세의 도움을 없이 자력으로 그야말로 그 중국 인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대는 부패한 장개석 정권을 이제 대만으로 가도록 만든 게 이제 모 혁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 뒤에 뭐 이제 많은 부작용 같은 게 있죠. 그러나 그런 부작용은 그 부르주아 정권에서도 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다 굶어 죽고 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중국에서 뭐 그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굶어 죽은 거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옛날에 뭐 왕 정치할 때는 뭐 백성들이 얼마나 죽으면 기록도 안 해. 뭐 죽어버린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고 어쨌거나 제3세계의 그야말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짧은 기간에. 예. 어쨌거나 미국과 대등하게. 괄목 상대할 만한 위치에 간 거고, 이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중국 사회주의를 두고 이제 지식인들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관점은 미국 미 제국주의 문화에 세뇌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아주 그야말로 막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다가 싫어하는 수가 상당히 퍼센트가 올라가거든요. 예. 특히 좀 젊은 세대가 많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미국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매스컴들이. 나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어떻게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 도움을 주는 나라를 그렇게 그 야유조로 그 무슨 그 멸시의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제 문제여서 이번엔 잠깐 한 번 더 문제 잠깐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그 북미 관계가 예.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넘었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과정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예. 이게 진짜 안 되는 건지, 이상하게 역사상 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전쟁을 겪었어도 뭐 어떻게 평화 유지를 맺고 어떻게 나가는데 이 둘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한국이라는 남쪽도 있어가지고 한국도 북쪽을 민족화해진 정권이 들었을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대결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북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안 풀리고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이게? 그 이제 미국의 책임이 있죠. 예. 예, 저는 미국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미국을 잘 몰라요. 저도 미국을 잘 모릅니다. 하도 나라도 크고 그렇죠. 온갖 그 머리 좋은, 세계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그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 어떻게든지 세계를 지배할 전략을 꾸미니까 내 같은 머리로는 감히 간파할 수가 없어서 저도 뭐 감히 미국이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 내가 본 책이나 기록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을 참 모르고 있다, 아직도. 그 정체를. 그 제국주의가 얼마나 심오하고 제국주의 현장이 그 침략 그 기교가 얼마나 발달했는가 모르고 있다. 우리 더 연구해야 된다. 본심을 알고 미국에 대처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국 전쟁 때 이제 미군이 고문단만 놔두고 철수했다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국 그 기록을 보니까 모 주석이 그런 말 했다 그래요. 미군은 앞으로 영원히 한반도에서 안 물러갈 거다. 예, 난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미. 왜? 모두동은 미 제국주의를 너무 잘 알아. 본성을.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안 물러간다. 그러고는 아예 그 모 주석이 아예 한반도는 그냥 통일이 안 되는 걸 전제해서 그 인민지원군을 보냈대요. 항미 원조 그 인민군을 보냈다. 그 중국 군대를 보냈다는, 한국을 북한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은, 제가 본 미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갈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볼 일 없으면은 우리가 바지를 잡고 가시리 입고 노래 불러도 갈 사람들이다. 지금은 중국과 소련의 군사기지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이. 그 전제 없이 망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시간이 더 갈수록 더 공고화될 우려가 더 공고화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원히 있느냐? 방법은 하나 있어요. 남북한 우리 민족이 적어도 아니 남한만이라도 그렇죠. 남한 우리 국민들이 80% 이상만 다 반미 미국에 대해서 실천을 하면은 그러고 그래 하려면 우선에 정치 지도자 대통령부터 80% 이상 지지를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그냥 그 대통령이 80% 이상 지지 받으면 발언권이 세져요. 저는 그 남북회담 이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성공한 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올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실패한 것도 지지가 내려가면서 실패한다고 난 그래 봐요.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 전체가 반대하면 미국도 따라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뿐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반대하면 따라와요. 그렇죠. 외세가 개입하고 싶어도 어렵죠. 못하니까.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국익에 도로 손해가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 될 날이 언제 올까? 아, 참 영원해요. 굉장히 희망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남한이 좀 그러더라도 북과 남이 딱 손잡는 저는 그런 망상을 해요. 이제 그 북 그 입장도 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전혀 우리가 모르니까 제가 망상을 한다면은 그냥 남북이 너가 아무리 싸움 시켜도 우린 전쟁 안 하겠다. 그렇게 선언해버리면은 평화협정을 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남북 우리가 전쟁 안 한다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할 남한의 영향도 모자라고 북도 남한과 그렇게 하기보다는 반드시 미국의 보장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은 평화를.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보장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어떤 미국의 얻는 게 있어야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회담하기 전에 핵 먼저 저거 해라. 그건 안 한다는 뜻입니다.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무슨 회담이든지 휴전 회담이든지 무슨 회담이든지 만나서 토의하지 만나기 전에 그거 해라. 그런 회담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외교 관례상 아주 후레자식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외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저래 나온 한은 저건 회담이 안 되겠구나는.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말이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걸 이제 4, 5년간 해오면서 최근에 특히 이제 그 종전선언 이제 그만 국제사회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또 미국과 문안 접촉도 하고 있고 많이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고 말이죠.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중요성은 다 제고됐죠. 그리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과 맺었던 그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성과라든가 뭐 평양 방문에서 선언했던 거라든가 그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했던 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 큰 성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저도 상당히 이제 정말 좀 뭐 될까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은 최종 결정을 다 미국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숨길 필요도 없어요. 미국 때문에 힘든다. 그래 말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야지 막 그래가지고 뭐 왜 이래 못하느냐 그 말하면 안 됩니다.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 지금. 문 대통령은 충분히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러면 미국이 말 안 들으면 북이라도 좀 딱 그 문재인 정권을 딱 그 인정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비밀 통로를 하든지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참 문 대통령도 안 됐어요. 북은 북대로 안 되지. 미국은 미국대로 허락 안 해주죠. 그러고랑 뭐 정년협정 뭐 한다 이러니까 미국도 마치 뭐 미국도 허가 막고 와서도 또 안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허가 막고 왔는데 뒤에서 틀어가지고 또 뭐 북쪽에 뭐 또 거래하는 뭐 은행 뭐 또 통제하고 뭐 또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뭐라고 통제하고 또 군사훈련을 하작하고 뭐 쉽게 말하면은 하도 한국 정부가 조르니까 그래 해봐 하고 믿고 했는데 간 뒤에는 웃기네 또 이제 해방 놓는 거예요. 막 그 전쟁 연습 하작하고 뭐 이러니까 참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는 참 너무 힘이 세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이래 나가면 결국은 북은 점점 더 무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또 웃기는 게 우리는 그렇게 한미 군사훈련 합동 군사훈련을 다 하면서 뭐 일본도 참가시키려는 기미가 있을 정도인데 북은 외국인 하나도 없이 외국군도 없이 자기들만이 무슨 무기 그 실험한다고 온 세계가 북만 욕을 하거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봐요. 거꾸로 우리가 북한 처에 있고 거기에 소련군이 있고 우리는 미군도 없다. 우린들 그래 안 하겠어요? 국가 자위인데. 예. 그거 안 하면 그건 바보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북 저래 하는 것 너무 언론이 호들갑 떤다고 봐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두 가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이제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근데 비호감 선거라는 말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네거티브나 폭로전이 난무한데 그래서 정작 요구하는 그 정책 선거, 특히 뭐 남북 관계라든지 친일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국민들이 좀 빨리 각성을 해서 막 아파트 몇 채 짓는다, 돈을 얼마 준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우선에 그 세력을 봐야 돼요. 그 정당.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이 소속돼 있는 그 민주당과 그 다음에 윤석열이 속해 있는 그 당과 그 다음에 뭐 안철수가 속해 있는 정당을 딱 놓고 봐가지고 그 정당들의 과거가 어땠느냐는 걸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그걸 안 보고 인물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속해 있는 정당은 보십시다. 이승만부터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대통령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났거나 투옥됐거나 모든 정치인 100%가 다 그래요. 그 정당 속해 있는 그 대통령 후 지냈던 청와대 주인들이 다 유고자야, 유고자. 예, 다 임기도 못 채워. 그런 정당. 그런데 윤석열은 그 사람들을 숭배하고 받들고 따르겠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은 그 참모들이나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각종 강요 국무회의 들어갈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이걸 존경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또 그 사람들을 지배를 또 받나? 간단해요. 간단한 거야. 그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혀놓고 뭐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나빠지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나는 100% 더 나빠진다고 보거든요.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독재. 뻔해요. 독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복을 할 거고, 민주주의, 뭐, 사회복지, 뭐, 이런 거 외면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왜 그건 안 보고, 뭐 아파트가 모르는 건 뭐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건 뭐 사과해야 되고. 그러나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큰 불행, 대학 학자금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 모든 게 다 권력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보면 그 사람, 그 대통령들이 뭐 했냐, 이거야. 복지 누리고 이래 한 건 전부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과 달리 최근에 아무튼 청년 세대, MZ 세대라고 그러죠. 이 세대가 정치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어차피 젊은 세대가 이제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젊은 세대, MZ 세대한테 뭐 정치적으로든 아까 문화적으로는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 젊다고 다 올바르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도 더 나쁜 사람이 있고, 영감 세대라고 다 복수적이 아니에요. 더 진보적이고 더 전위적인 걸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젊다, 늙었다 그렇게 너무 강조하지 말고 노장청, 이게 비례가 돼야지. 젊은 사람들만은 나라도 아닙니다. 뭐 젊은 사람만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 같은 노인도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노장청 비례가 돼야 되고, 다만 정책이 올바르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진보 세력도 뭐 젊었을 때 진보였다고 영원히 진보다 그렇게 난 생각 안 해요. 진보도 타락하면 꼴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책에도 그걸 썼죠. 진보도 타락하면 꼴통이 되고 보수도 개혁하면 진보가 되고 바뀌는 건데, 지금은 아쉽게도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 너무나 꼴통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화에 장애가 되는 세력이 되고 있다. 이걸 난 좀 충고하고 싶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뒷말씀이 아주 여운에 남네요. 오랜 기간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통일뉴스 임원영 선생님과의 신년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